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마치 평생 살아왔던 삶이 누군가 다른 사람의 것 같은 기분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같은 일상을 반복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하고 말이죠. 만약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가면을 쓰고 삽니다. 완벽한 부모의 가면, 성공한 직장인의 가면, 착한 사람의 가면, 이런 가면들은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낸 방어 기제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가면들이 너무 무거워져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계속 가면을 쓰고 살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진짜 자신과 마주할 것인가?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러한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면을 통합하여 온전한 존재가 되는 과정입니다. 밝은 면뿐만 아니라 어두운 면까지도 받아들이며 사회적 역할에 갇혀있던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죠.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외롭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다는 9가지 신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들은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신호입니다. 진정한 자신으로 거듭나기 위한 아름다운 여정의 시작점 말입니다. 혹시 지금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면 이 영상이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이 길을 걸어왔고 또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편안한 자세로 들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춰주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신호는 기존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회사에서의 역할, 가정에서의 역할, 사회에서 기대하는 모습들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항상 강하고 완벽해야 한다고 여겨졌던 아버지 역할이 갑자기 짐으로 느껴지거나 모든 것을 희생하며 가족을 돌봐야 한다고 믿어왔던 어머니 역할에서 벗어나고 싶어집니다. 이런 감정이 들 때 많은 분들이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이기적인 건 아닐까? 가족을 저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 말이죠. 하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입었던 옷이 몸에 맞지 않게 되었다고 해서 몸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장한 것일 뿐입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역할에 대한 기대가 강한 편입니다. 나이에 따른 기대, 성별에 따른 기대, 직업에 따른 기대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죠.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이러한 외부의 기대보다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일어납니다.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에서 벗어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페르소나는 고대 그리스의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회적 상황에 맞는 페르소나를 착용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가면이 너무 꽉 끼어서 숨쉬기 어려워집니다. 회사에서 항상 웃으며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던 자신이 어느 날 갑자기 아니요, 그것은 불합리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가족 모임에서 항상 조용히 있던 자신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싶어집니다. 이런 변화를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갑자기 변했지? 예전이 더 좋았는데
하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변한 것이 아닙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사회의 기대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 전에 순수했던 자신 말입니다. 물론 그 순수함에 경험과 지혜가 더해진 성숙한 버전으로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급하게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갑자기 모든 사회적 역할을 포기한다면 혼란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대신 천천히 하나씩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좋아하지 않는 모임에 굳이 참석하지 않기, 하고 싶지 않은 일에 아니요 라고 말하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등 말이죠. 두 번째 신호는 깊은 외로움과 소외감입니다. 이상하게도 영혼이 깨어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아무도 진짜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이는 실제로 여러분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관계들은 예전의 여러분 즉 가면을 쓴 여러분과 맺어진 것들입니다. 이제 진짜 자신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관계 패턴이 맞지 않게 됩니다. 마치 성장한 아이의 옷이 작아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죠.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집단주의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개별화 과정이 더욱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함께를 중시하는 문화에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은 때로 죄책감과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이는 필요한 과정입니다. 진정한 연결은 가짜 자아가 아닌 진짜 자아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외로움을 부정하거나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로움도 우리의 감정 중 하나이며 때로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지금 나는 진정한 나 자신과 연결되어 있나?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이 진정한가? 하는 질문들 말이죠. 외로움 속에서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일기를 쓰면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답답할 수 있지만 점차 자신만의 고유한 리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진정한 자신과 연결되었을 때 진정한 타인과의 연결도 가능해집니다. 윤근 개성화 과정에서 일시적인 고립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나비가 번데기 안에서 변화의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도 내면의 변화를 위해 잠시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들을 위한 준비 말이죠. 세 번째 신호는 과거의 관심사나 활동들이 의미 없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열정적으로 했던 취미나 활동들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쇼핑이나 술자리, SNS 활동 같은 것들이 시간 낭비처럼 여겨지기 시작하죠. 이는 가치관의 변화를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외부에서 주어진 만족이 아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만족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활동보다는 자신이 진정으로 의미 있다고 느끼는 일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 아무것도 재미있지 않아 하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이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빈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새로운 식물을 심기 위해 밭을 갈아엎는 과정과 같습니다. 이 시기에는 무리해서 새로운 관심사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호기심을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탐험해 보세요. 책을 읽어보고 새로운 장소를 가보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중요한 것은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아닌 하고 싶다는 자발적 동기에서 나오는 활동들을 찾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을 어색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하는 시선들 말이죠. 하지만 영혼의 성장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언제든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새로운 열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대에 그림을 시작한 분, 60대에 새로운 언어를 배운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시작해보니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깊은 만족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외부의 시선보다는 내면의 목소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기존의 믿음이나 가치관에 대한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것들에 대해 정말 그럴까 하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종교적 믿음, 사회적 통념 가족의 가르침 등 모든 것이 재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매우 혼란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공동체에서 강하게 전해받은 믿음들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함께 찾아옵니다. 부모님께 죄송하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 말이죠. 하지만 이는 건강한 성장의 신호입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에서 집단적 무의식에서 벗어나 개인적 의식을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를 통해 진정으로 자신에게 맞는 것들을 선별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부터 성공은 곧 행복이라고 배워왔는데 어느 순간 내게 진정한 성공은 무엇일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혹은 좋은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믿어왔는데 나 자신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이기적인 걸까? 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들은 두려울 수 있지만 동시에 자유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 살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일부는 버리고 일부는 새롭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외부의 압박이 아닌 내면의 지혜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사회입니다. 때로는 전통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 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양한 관점을 비교해 볼 수 있는 풍부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어떤 가치를 선택하든 그것이 자신의 진정한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감정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더 자주, 더 강하게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나거나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나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감정의 변화를 걱정스러워합니다. 내가 예민해진 건 아닐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감정 표현을 절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서 더욱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억압되었던 감정들이 해방되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역할에 맞추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 참아왔던 감정들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이죠. 융은 그림자라는 개념을 통해 이를 설명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무의식 속으로 밀어넣은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항상 착하고 순종적이어야 한다고 배운 사람은 분노나 반항심을 그림자로 밀어넣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깨어나는 과정에서 이런 감정들이
다시 의식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두려울 수 있지만 이는 온전한 자신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감정은 우리의 내면에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분노는 경계가 침범되었거나 가치가 무시되었을 때 나타나고, 슬픔은 상실이나 변화를 처리하는 과정이며, 기쁨은 진정한 자아와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이런 감정들을 억압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 보세요. 물론 감정에 휩쓸려서 충동적인 행동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과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기 쓰기 운동, 예술 활동,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의 대화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번째 신호는 직관력이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 즉각적으로 느끼는 감각이 생깁니다. 왠지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아, 이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하는 느낌들 말이죠. 한국 사회는 논리와 합리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서 직관적 판단을 무시하거나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가 있어야지, 왜 그렇게 생각해? 하는 질문들에 답하기 어려워서 자신의 직감을 무시하곤 하죠. 하지만 직관은 무의식이 의식에게 보내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융은 직관을 중요한 심리 기능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직관은 의식적인 분석이나 추론 없이도 전체적인 패턴이나 가능성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특히 복잡한 인간관계나 애매한 상황에서 유용한 가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직관이 항상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과거의 경험이나 편견이 직관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관과 논리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직관이 주는 정보를 무시하지 말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논리적 분석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죠. 직관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작은 것부터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첫인상을 기록해 두고 나중에 맞았는지 확인해 보거나, 어떤 선택을 할 때 논리적 분석 전에 직감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들어보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만의 직관 패턴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7번째 신호는 꿈이 더욱 생생하고 의미심장해지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꿈을 자주 기억하게 되고 그 꿈들이 일상생활과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때로는 예언적이거나 상징적인 꿈을 꾸기도 합니다. 융은 꿈을 무의식과 의식 사이의 다리라고 보았습니다. 깨어있는 의식으로는 놓치고 있는 중요한 정보나 통찰이 꿈을 통해 전달된다고 믿었죠. 특히 개성화 과정에서 꿈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억압된 부분을 의식으로 끌어올리거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거나 내면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꿈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이 있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꿈의 의미는 매우 개인적입니다. 같은 상징이라도 각자의 경험과 무의식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해석보다는 그 꿈이 자신에게 어떤 감정과 연상을 불러일으키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꿈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것은 자기 이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꿈의 내용을 간단히라도 적어두세요. 그리고 그 꿈에서 느꼈던 감정 인상적이었던 이미지 현실과의 연결점 등을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만의 꿈의 패턴과 상징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꿈이 너무 생생하거나 무서워서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는 내면의 변화를 반영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꿈속의 무서운 존재나 상황은 종종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자신의 일부를 상징합니다. 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내 무의식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 라는 호기심으로 접근해 보세요. 8번째 신호는 내면의 목소리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사회의 기대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면 이제는 자신 안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목소리는 때로는 논리와 다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분명하고 일관된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내면의 목소리를 융은 자기라고 불렀습니다. 자기는 개인의 전체성을 나타내는 원형으로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는 중심점 역할을 합니다. 자기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자신의 온전함에 접근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외부의 목소리에 둘러싸여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기대, 선생님의 가르침, 친구들의 조언, 사회의 규범 등이 우리 안에 켜켜이 쌓여 있어서 진짜 자신의 목소리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명상, 산책, 혼자만의 시간 등을 통해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내면에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점차 자신만의 고유한 목소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목소리는 항상 친절하거나 달콤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말하거나 어려운 선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목소리를 따를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개인의 목소리보다는 집단의 화합을 중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화합은 각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을 때 가능합니다. 자신을 잃고 맞추는 것은 화합이 아니라 수능일 뿐입니다. 진정한 기여는 자신의 고유함을 발휘할 때 이루어집니다. 9번째이자 마지막 신호는 삶의 목적이나 의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성공, 인정, 안정 등 외부적 목표를 추구했다면 이제는 더 깊은 차원의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살아가는가? 내 삶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철학적 사색이 아닙니다. 실제로 삶의 방향과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거나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는 자신이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어집니다. 융은 삶의 후반부에서 이런 의미 추구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젊을 때는 외부 세계에서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된 후에는 내면의 풍요로움과 정신적 성장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는 과정은 때로 혼란스럽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것들이 갑자기 의미 없게 느껴지면서 그럼 나는 뭘 위해 살아야 하지? 하는 공허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더 큰 목적을 향한 준비 과정입니다. 진정한 삶의 목적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 관심, 가치관, 경험들이 조화롭게 합쳐져서 나타나는 고유한 것이죠. 이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지, 어떤 가치를 실현할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지 등을 관찰해 보세요. 또한 어린 시절의 꿈이나 관심사들을 되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종종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 안에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안정적인 직업과 사회적 지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갑자기 삶의 목적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면 주변에서 걱정하거나 만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에 따라 정의되어야 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고려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꿈을 포기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 9가지 신호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중 몇 가지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항상 쉽고 즐겁지만은 않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때로는 혼란스럽고 외롭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자신조차 확신이 서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모두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융은 이를 개성화의 고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진정한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체성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는 마치 죽음과 재탄생과 같은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통과한 후에 얻게 되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자유와 평화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인내심을 갖는 것입니다. 영혼의 성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나무가 천천히 자라듯이 우리의 내면도 자연스러운 속도로 변화합니다. 급하게 서두르거나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영혼의 성장은 완벽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완전한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 불완전함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성숙입니다. 융은 완전성이 아니라 완전함을 추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함이란 모든 면을 통합한 온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여정에서 혼자라고 느끼지 마세요. 비록 개성화는 개인적인 과정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가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사나 치료사는 이 과정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신뢰하세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모든 답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책에서 얻는 지혜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최종적인 답은 여러분 자신 안에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믿고 따르세요. 그리고 이 과정을 즐기려고 노력하세요. 비록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동시에 경이롭고 신비로운 경험이기도 합니다. 매일 조금씩 진정한 자신을 발견해 가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모험 중 하나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호기심을 갖고 새로운 발견에 기뻐하며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한 이 변화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일부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슬픈 일이지만 동시에 필요한 과정입니다. 진정한 자신과 맞지 않는 관계는 결국 양쪽 모두에게 해가 됩니다. 대신 진정한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가족 관계에서는
특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족들은 여러분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점진적으로 진정한 자신을 보여주며 그들이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때로는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진정성 있는 태도는 결국 인정받게 됩니다. 직장이나 사회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기보다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진정한 자신을 표현해 보세요. 때로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타협과 진정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 각각의 신호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인 사회적 역할에 대한 거부감을 느낄 때는 급하게 모든 역할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씩 재검토해 보세요. 이 역할이 내게 어떤 의미인가? 이 역할을 통해 내가 얻는 것과 잃는 것은 무엇인가? 이 역할을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는 없을까? 하는 질문들을 던져보세요. 때로는 역할 자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인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낄 때는 이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마세요. 외로움은 자신과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해서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들을 탐험해 보세요. 독서, 글쓰기, 예술 활동, 자연 속 산책 등을 통해 자신과의 대화를 늘려보세요. 그리고 점차 자신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세 번째, 신호인 기존 관심사의 의미 상실을 경험할 때는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 무리하지 마세요. 대신 잠시 멈춰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어떤 활동을 할 때 가장 생생함을 느끼는가? 하는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답이 바로 나오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질문 자체가 새로운 방향을 찾는 첫걸음입니다. 네 번째 신호인 기존 믿음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는 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의문은 성장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의심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의심하는 것과 버리는 것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재검토 후에 다시 받아들이는 믿음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다섯 번째, 신호인 감정의 강도 증가를 경험할 때는 감정을 억압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일기 쓰기 운동, 예술 활동,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의 대화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전달하는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감정은 무의식에서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인 직관력 증가를 경험할 때는 이를 소중히 여기되 맹신하지는 마세요. 직관과 논리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작은 것부터 직관을 활용해보고 그 결과를 관찰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만의 직관 패턴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신호인 꿈의 변화를 경험할 때는 꿈 일기를 써보세요. 꿈의 내용뿐만 아니라 꿈에서 느꼈던 감정도 함께 기록하세요. 그리고 꿈과 현실 사이의 연결점을 찾아보세요. 꿈은 무의식에서 보내는 메시지이므로 이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신호인 내면의 목소리가 명확해질 때는 이 목소리를 구별하는 연습을 하세요. 진정한 내면의 목소리는 일관되고 평화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두려움이나 욕구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불안하고 변덕스럽습니다. 명상이나 조용한 시간을 통해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연습을 해보세요. 9번째, 신호인 삶의 목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생길 때는 성급하게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새로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실행해 보세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현실적인 고려사항들도 함께 고려하세요.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과 인내심입니다. 변화는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며 때로는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성장의 일부입니다. 자신을 비판하거나 재촉하지 말고 마치 소중한 친구를 대하듯 따뜻하고 인내심 있게 대해주세요.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상담사나 치료사는 이 과정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전문가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혼의 깨어남은 개인적인 과정이지만 동시에 사회적 의미도 같습니다. 진정한 자신이 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회 전체가 더 건강하고 조화로워집니다. 각자가 자신의 고유함을 발휘할 때 진정한 다양성과 창의성이 꽃피게 됩니다. 한국 사회는 급속한 변화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 집단과 개인 안정과 변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개인의 내면적 성장이 더욱 중요합니다. 외부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중심을 찾은 사람들이 사회에 안정적인 기둥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깨어남은 또한 관계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진정한 자신을 알고 받아들인 사람은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가면과 가면의 만남이 아닌 진정한 만남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이 가능합니다. 부모-자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깨어난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연장선상이 아닌 독립적인 존재로 볼 수 있습니다. 자녀의 고유함을 인정하고 그들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지지해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한 세대, 전승의 기반이 됩니다. 직장에서도 진정한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은 더 창의적이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월급을 받기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만족뿐만 아니라 조직의 발전에도 기여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함정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극단주의입니다. 진정한 자신을 찾는다고 해서 모든 사회적 책임을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개성화는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신을 찾은 사람은 더 큰 책임감과 사랑으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완벽주의입니다. 영혼의 깨어남을 완벽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이며 그 불완전함도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자신을 억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고립주의입니다. 내면의 성장에 몰두하다 보면 세상과 단절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혼의 성장은 세상과의 연결을 통해서만 완성됩니다. 자신을 찾는 것은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더 깊고 의미 있게 연결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네 번째 함정은 판단주의입니다.
자신이 깨어났다고 생각하면서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판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각자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는 서로의 여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런 함정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겸손함과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성장을 자랑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으세요. 그리고 항상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세요. 영혼의 성장에는 끝이 없습니다. 또한 현실적인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의 깨어남이 중요하다고 해서 생계나 가족에 대한 책임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이런 현실적 제약 안에서도 진정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때로는 작은 변화가 큰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장 직업을 바꿀 수는 없더라도 현재 직업에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혹은 취미나 봉사활동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시간 관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면의 성장을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하세요. 건강 관리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영혼의 성장은 마음뿐만 아니라 몸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은 내면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됩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안정되고 더 깊은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연과의 연결도 도움이 됩니다. 도시 생활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은 자연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우리에게 평화와 지혜를 주는 원천입니다. 주말에 산이나 바다를 찾거나 일상에서 작은 화분이라도 기르면서 자연과의 연결을 유지해 보세요. 예술과 창작 활동도 영혼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춤추기, 글쓰기 등을 통해 내면의 감정과 생각들을 표현해 보세요. 예술은 논리적 사고로는 접근할 수 없는 영역에 다다를 수 있게 해줍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표현하는 것 자체가 치유와 성장의 과정입니다. 독서도 중요한 도구입니다. 다양한 책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 개발서뿐만 아니라 문학작품, 철학서, 심리학 책 등을 폭넓게 읽어보세요. 각 분야의 책들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인간의 내면을 조명해 줍니다. 명상이나 요가 같은 수행법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수행들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해줍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거나 몸의 감각을 관찰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점차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봉사활동이나 타인을 도우는 일도 영혼 성장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을 찾는 과정이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은 더 큰 관점을 갖게 해줍니다. 진정한 자아 발견은 결국 더 큰 사랑과 연민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재능이나 경험을 활용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보세요. 여행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환경과 문화를 경험하면서 자신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꼭 멀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에 가보지 않은 동네를 걸어보거나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대화해보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기 쓰기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매일 일어난 일과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기록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패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고 어떤 일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꿈 해석도 유용한 도구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꿈은 무의식에서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꿈 일기를 쓰고 꿈에 나타나는 상징들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융의 꿈 해석 방법을 참고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꿈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스스로 탐구하는 것입니다. 신체 활동도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을 맑게 해줍니다. 특히 걷기나 달리기 같은 반복적인 활동은 명상적 효과도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음악도 영혼에 깊이 닿는 매체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어보고 어떤 음악이 자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지 관찰해 보세요. 때로는 가사가 없는 음악이 더 깊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이미지나 감정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또한 이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혼의 깨어남은 아름다운 과정이지만 동시에 도전적인 여정이기도 합니다. 가장 흔한 어려움 중 하나는 죄책감입니다.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거나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 느끼는 죄책감 말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자기 희생을 미덕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죄책감이 더욱 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자아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두려움입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성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용기입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외로움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할 때, 혹은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때 느끼는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도 일시적입니다. 진정한 자신이 될수록 진정한 연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어려움은 불확실성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확신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의 길에는 확실한 지도가 없습니다. 각자가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나침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어려움은 저항입니다. 변화하려고 할 때 내면에서 일어나는 저항, 주변 사람들의 저항 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저항은 기존 시스템을 보호하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저항을 적으로 보지 말고 신중하게 변화해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영혼의 성장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빠른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꾸준히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때로는 휴식도 필요합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둘째지지 체계를 구축하세요.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함께하면 쉬워집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과 연결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믿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세요. 셋째, 자기 연민을 실천하세요. 실수하거나 좌절할 때 자신을 비판하지 말고 친한 친구를 위로하듯 자신을 위로해 주세요. 괜찮다, 이것도 성장의 과정이야 라고 말해 주세요. 넷째, 작은 성공들을 축하하세요. 큰 변화만을 기다리지 말고 작은 진전들도 인정하고 축하하세요. 오늘 조금 더 솔직했다거나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했다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해봤다거나 하는 작은 일들도 모두 의미 있는 성장입니다. 다섯째, 균형을 유지하세요. 내면의 성장에만 몰두하지 말고 일상생활과의 균형을 유지하세요. 극단으로 치우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이제 각 연령대별로 영혼의 깨어남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대와 30대 초반에는 주로 사회적 역할을 확립하는 시기이므로 영혼의 깨어남이 진로나 관계 선택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인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진정한가? 하는 질문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시기에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을 탐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0대 후반과 40대에는 어느 정도 사회적 기반을 마련한 후 이제 뭐지 하는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윤기 말한 중년의 위기가 이 시기에 나타납니다. 외적 성공은 이렇지만 내적 만족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더 깊은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으로 의미 있다고 느끼는 일들을 찾아보세요. 50대와 60대에는 인생의 유한함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절실해집니다. 이 시기의 영혼 깨어남은 지혜와 수용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다음 세대에게 전할 지혜를 정리하게 됩니다. 70대 이후에는 삶을 돌아보며 통합하는 시기입니다. 영혼의 깨어남이 평화와 감사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아픔들을 용서하고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의 완전한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이런 연령대별 특징은 일반적인 경향일 뿐이며 개인차가 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은 나이에도 깊은 영적 통찰을 얻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야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관계와 감정을 통해 영혼의 성장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남성들은 성취와 의미를 통해 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일반화일 뿐이며 각자의 고유한 방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기대나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만의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서 영혼의 깨어남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별한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집단주의 문화에서의 개성화입니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집단의 화합을 중시해왔기 때문에 개인의 자아 실현이 이기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개성화는 집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집단에 더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둘째, 셔 문화와 개인의 성장 사이의 균형입니다. 부모나 가족에 대한 의무와 자신의 성장 사이에서 갈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효는 형식적인 순종이 아니라 자신이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가족에게 기쁨을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 빠른 사회 변화에 대한 적응입니다. 한국 사회는 몇십 년 만에 급속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영혼의 깨어남은 이런 외부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중심을 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넷째 교육과 성공에 대한 압박입니다.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 문화는 때로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에 따라 정의되어야 합니다. 이런 문화적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존 문화를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그 문화의 긍정적 측면은 유지하면서 개인의 성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단주의의 긍정적 측면인 상호부조와 배려는 유지하면서 개인의 고유함도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효의 전통도 형식적 순종에서 벗어나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는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영혼의 깨어남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증상들과 그 대처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체적 증상으로는 피로감 수면 패턴의 변화, 식욕의 변화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내면의 변화가 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지속되면 의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지만 대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충분한 휴식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증상으로는 기분의 변화, 예민함의 증가, 과거 기억들의 재등장 등이 있습니다. 억압되었던 감정들이 표면으로 올라오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감정들을 억압하지 말고 건전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증상으로는 기존 관계에서의 갈등, 새로운 관계에 대한 욕구, 사회적 활동에 대한 관심 변화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자신에 맞는 관계와 활동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급하게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천천히 조정해 나가세요. 영적 증상으로는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질문 종교나 영성에 대한 관심 증가, 직관력의 향상 등이 있습니다. 이는 영혼이 성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다양한 영적 전통이나 수행법을 탐험해 보도해 맹신하지는 말고 비판적 사고를 유지하세요. 이 모든 증상들의 공통점은 변화와 성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불편할 수 있지만 이는 더 나은 자신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입니다. 마치 뱀이 허물을 벗듯이 우리도 낡은 정체성을 벗고 새로운 자신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인 조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나는 진정한 나였는가? 라고 되돌아보세요. 이런 간단한 질문들이 자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정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느꼈던 감정들과 그 감정이 일어난 상황들을 기록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감정 패턴을 파악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이 진정한 자신과 일치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디지털 디톡스를 해보세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없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불안하거나 지루할 수 있지만 점차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경험에 열려 있으세요. 평소에 하지 않던 활동들을 시도해 보세요. 새로운 음식,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연습을 하세요.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신에게 해로운 관계나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것입니다. 감사 연습을 해보세요. 매일 감사한 것들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이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삶의 아름다운 측면들을 인식하게 해줍니다. 창의적 표현을 시도해 보세요. 그림, 음악, 글쓰기, 춤 등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창의적 활동은 무의식의 내용들을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연과 연결되세요. 가능한 한 자주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자연은 우리에게 평화와 관점을 제공해 줍니다. 도시에 살더라도 공원이나 작은 정원에서라도 자연의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몸에 신의 귀 기울이세요. 몸은 마음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긴장, 피로, 활력 등의 신체 감각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몸이 요구하는 것들을 제공해 주세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세요. 표면적인 대화보다는 서로의 내면을 나눌 수 있는 깊은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이런 대화는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성장의 기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도하고 배우고 다시 시도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화해하세요. 과거의 상처나 실수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세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들도 현재의 지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으세요.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그것이 두려움의 이유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미래는 현재의 선택들이 만들어갑니다. 이제 영혼의 깨어남이 가져다주는 선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진정한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나 사회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가치에 따라 살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이는 외부적 자유가 아니라 내면적 자유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선택권을 유지할 수 있는 힘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깊은 평화입니다. 자신과 화해하고 자신의 모든 면을 받아들였을 때 얻게 되는 평화입니다. 이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안정감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되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 소유하려는 사랑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선물은 창의성입니다. 진정한 자신과 연결되면 무한한 창의적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예술적 창의성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창조적 능력입니다. 다섯 번째 선물은 지혜입니다.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알게 되는 깊은 이해입니다. 복잡한 상황에서도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 적절한 때에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섯 번째 선물은 회복력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입니다. 이는 문제를 피하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를 성장의 기회로 전환시키는 능력입니다. 일곱 번째 선물은 연결감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인식입니다. 자신과 타인, 자신과 자연, 자신과 우주와의 연결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외로움을 치유하고 소속감을 가져다 줍니다. 여덟 번째 선물은 목적의식입니다.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입니다. 이는 삶의 방향과 의미를 제공합니다. 아홉 번째 선물은 기쁨입니다.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내재적 기쁨입니다. 작은 것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존재 자체에
신비로움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마지막 선물은 완전성입니다. 이는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함입니다. 자신의 모든 면, 밝은 면과 어두운 면, 강점과 약점, 성공과 실패, 을 통합한 전체적인 존재로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선물들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친 여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달하는 것들입니다. 어떤 날은 이 선물들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어떤 날은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선물들이 궁극적으로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정으로 깨어난 사람은 그 깨어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됩니다. 자신의 빛을 밝힘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빛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자신을 위한 성장이 아니라 더 큰 전체를 위한 성장. 자신의 고유함을 발휘함으로써 인류 전체의 진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개성화의 과정은 집단 무의식에서 벗어나 개인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에 더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는 개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각 악기가 자신의 고유한 소리를 낼 때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화음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각 개인이 자신의 진정성을 발휘할 때 사회 전체가 더 조화롭고 창의적이 됩니다. 한국 사회도 지금 큰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과거의 집단주의적 가치와 현재의 개인주의적 가치 사이에서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개인의 영혼의 깨어남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진정한 자신을 찾은 개인들이 모여서 만드는 공동체는 기존의 강압적이거나 획일적인 공동체와는 다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상호 책임을 지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에서는 경쟁보다는 협력이, 배타보다는 포용이, 지배보다는 상호 존중이 가치의 중심에 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재능과 개성을 발휘하면서도 전체의 조화를 위해 기여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혼의 깨어남은 바로 이런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자신이 될 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변화가 파동처럼 퍼져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이 과정이 어렵고 힘들다고 느끼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단순히 개인의 행복만을 위해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인류의 진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책임감이 부담으로 느껴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그저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 그저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저 사랑과 진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의 깨어남이 완료되는 지점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는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어느 순간 이제 다 깨어났다 곧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잠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진정한 깨어남은 계속해서 깨어 있으려는 의지, 계속해서 성장하려는 열망, 계속해서 배우려는 겸손함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진정한 자신이 될 기회, 조금 더 사랑할 기회, 조금 더 성장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선물 같은 기회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외롭거나 혼란스럽다고 느끼고 계신다면 그것도 여정의 일부임을 기억하세요. 모든 위대한 변화에는 혼돈의 시기가 있습니다. 새벽이 가장 어둡듯이 새로운 탄생 전에는 항상 어둠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안에 이미 모든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사랑이 있고 지혜가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찾으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저 그것들을 덮고 있는 먼지들을 털어내는 것뿐입니다. 그 먼지들이 바로 두려움이고 의심이고 자기 비판이고 타인의 기대입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털어내면서 여러분의 본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름답고 고유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은 바로 그런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면을 쓴 여러분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도 불완전함도 독특함도 모두 포함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드는 요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기 좋아하지 않는 일에 아니요 라고 말하기, 진짜 하고 싶은 것을 한 가지 해보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만나게 될 모든 경험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기쁨도, 슬픔도, 두려움도, 용기도 모두 여러분의 성장을 위한 선물입니다. 각각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것이 있고 각각이 여러분을 더 깊고 넓은 존재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비록 이 여정이 개인적인 것이지만 같은 길을 걷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안에 있는 더 큰 지혜, 더 큰 사랑이 여러분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영혼의 깨어남, 그것은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험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 끝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은 진정한 자유와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와 평화를 통해 여러분은 세상에 더 큰 사랑과 빛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정을 축복하며 여러분이 진정한 자신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다만 그것을 기억하고 표현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 아름다운 과정을 믿고 사랑하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의미 있게 사용되었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영혼이 자유롭게 날아오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